며느리가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당하는 현장을 목격한 장모는 분노에 차 상사의 뺨을 후려친다. 알고 보니 장모의 정체는 재계를 주무르는 기업 사냥꾼 회장이었고 이 모든 것은 부패한 기업을 통째로 삼키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사냥의 시작이었다. 사실 진짜 복수의 대상은 십수년 전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대 재벌 총수였으며 며느리의 사건은 그를 파멸시키기 위한 잔혹한 복수국의 마지막 방아쇠였다. 영상 시청 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오의 햇살이 빌딩 숲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아스팔트 위에서 부서지고 있었다. 도시의 소음은 거대한 용광로의 굉음처럼 쉴 새 없이 울렸지만 오해란의 차 안은 고요한 성역처럼 느껴졌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몸을 감쌌고 잔잔한 클래식 선율이 차 안의 공기를 은은하게 채웠다. 헤라는 갓 지은 밥과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담긴 보온 도시락 통을 조수석에 소중히 놓고 잠시 숨을 골랐다. 며느리 서아의 얼굴을 떠올리자 딱딱하게 굳어있던 헤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아들 민준과 서아가 결혼한 지 이제 막 3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하나뿐인 아들을 데려간다는 생각에 서운한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보면 볼수록 속이 깊고 사랑스러운 서아의 모습에 헤라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 살갑게 다가와 먼저 팔짱을 끼고 조곤조곤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서아는 헤란에게 딸과 다름없었다. 특히 매일같이 이어지는 야근과 스트레스로 점점 말라가는 며느리의 모습이 눈에 밟혔다. 그래서 오늘은 작정하고 새벽부터 일어나 서아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과 몇 가지 반찬을 만들어 직접 회사로 찾아온 길이었다. 서아가 다니는 회사는 번화가의 최신식 빌딩에 자리 잡고 있었다. 통유리로 된 회전문을 지나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함께 세련된 인테리어의 로비가 헤란을 맞았다. 방문증을 받고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동안 헤란의 마음은 소풍 가는 어린아이처럼 조금 들떠 있었다. 서아가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늘 밝고 씩씩한 아이니 분명 회사에서도 제 몫을 다하며 예쁨 받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사무실이 있는 층에 도착하자 수많은 파티션으로 나뉜 공간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다. 헤라는 혹여나 서아의 업무에 방해가 될까 싶어 최대한 발소리를 죽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약속된 것은 아니었기에 입구에서 서아에게 전화를 걸어 잠시 나와 달라고 할 생각이었다. 그때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신경질이 섞인 고성이 들려왔다. 김서아 씨,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여? 이게 보고서야 초등학생 낙서장이야? 이런 걸 결제해달라고 내 앞에 들이민 거야 지금? 헤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중년 남성이었지만 그가 호명한 이름은 분명 며느리 김서아였다. 헤라는 자신도 모르게 파티션 뒤로 몸을 숨기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향했다. 시야에 들어온 광경은 헤란의 모든 예상을 무참히 깨부수는 것이었다. 팀장 자리로 보이는 책상 앞에 서아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다.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가녀린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앞에는 배가 불룩 나온 중년 남자가 팔짱을 낀 채 서아를 노려보고 있었다. 박진태 팀장. 서아가 가끔씩 어렵게 입에 올렸던 직장 상사였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제가 다시 확인하고 수정하겠습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힘이 없었다. 박진태는 코웃음을 치며 서아의 손에 들린 서류를 거칠게 빼앗아 책상 위로 던졌다. 종이들이 어지럽게 흩어졌다. 수정? 뭘 어떻게 수정할 건데?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라도 빨라야지. 이건 뭐 예쁘장한 얼굴값도 못하고. 박진태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렸지만 주변의 동료들은 마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자신의 모니터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침묵의 동조 혹은 공포에 잠식된 방관이었다. 헤란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박진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 그리고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더니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더욱 노골적인 행동을 시작했다. 그는 흩어진 서류를 줍는 척 허리를 숙인 서아의 어깨를 감싸쥐었다. 서아 씨,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 내가 다 애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알잖아. 응?
그의 손이 어깨를 지나 서서히 등 쪽으로 내려왔다. 서아의 몸이 뱀에 물린 듯 뻣뻣하게 굳었다. 서아가 몸을 피하려 하자 박진태는 오히려 더 강하게 허리를 끌어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오늘 저녁에 시간 어때? 단둘이 술 한잔하면서 보고서 작성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줄게. 특별 과외 어때? 그의 입에서 풍기는 역겨운 숨결이 서아의 뺨에 닿는 듯 했다. 서아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키는 며느리의 모습.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는 지옥 같은 풍경. 그 순간 혜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조용히 도시락만 전해주고 나오려 했던 처음의 생각은 산산조각 났다. 혜란의 눈에 이성이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는 파티션 뒤에서 나와 성큼성큼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구두굽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사무실 전체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모두의 시선이 혜란에게 쏠렸다. 박진태는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당황하며 서아에게서 손을 뗐다. 그리고 자신의 앞에 선 값비싼 옷차림에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을 지녔지만 그 눈은 시베리아의 한기보다 더 차가운 여인을 마주했다. 누구신데 남의 사무실에 함부로 들어오십니까? 박진태가 당황하며 물었다. 혜란은 대답 대신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혜란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짝! 살같이 터지는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이 사무실을 강타했다. 박진태의 고개가 거칠게 돌아갔고 그의 뺨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붉게 피어올랐다.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이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아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물 맺힌 동그란 눈으로 혜란을 바라보았다. 어머님 하는 작은 속삭임이 터져나왔다. 뺨을 맞은 박진태는 몇 초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이내 극심한 모욕감과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다. 이 미친 아줌마는 뭐야? 당신 뭔데 사람을 쳐? 얘 엄마야? 박진태의 입에서 쌍욕이 터져나왔다. 그는 얻어맞은 뺨을 감싸 쥐고 혜란에게 달려들 것처럼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혜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얘 장모다. 짧고 단호한 한마디였다. 혜란은 자신의 가방에서 고급스러운 명함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명함 한 장을 뽑아 박진태의 가슴팍에 던지듯 건넸다. 내가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그 대가를 어떻게 치르게 될지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한 짓, 그리고 내가 한 짓 모두 책임져야 할 거다. 박진태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주워들었다. 그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채 명함을 비웃으며 훑어보았다. 그러나 명함에 적힌 글자들이 그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박진태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유진자산운용. 회장 오혜란. 박진태의 입이 멍하니 벌어졌다. 유진자산운용. 대한민국 금융계를 주무르는 거대한 손. 기업들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흔드는 냉혹한 포식자.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이름 오혜란. 재계에서는 어른 마녀 혹은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는 전설적인 인물. 그런 사람이 방금 자신이 성희롱하고 모욕했던 저 신입사원의 장모라고. 박진태의 손과 발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는 지금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잠자는 용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었다. 명함을 쥔 그의 손이 축축하게 젖어들었고 다리가 풀려 하마터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공포가 그의 온몸을 잠식했다.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는 감각이었다. 혜란은 그런 그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떨고 있는 며느리 서아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사무실의 공기는 박진태의 손에서 떨고 있는 명함 한 장에 의해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모든 직원들은 얼어붙은 듯 혜란과 박진태 그리고 서아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방금 전까지 울려 퍼지던 키보드 소리, 전화벨 소리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오직 혜란의 구두 소리만이 정적을 가르며 또렷하게 울렸다. 그녀는 더 이상 박진태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경멸할 가치도 없다는 듯 혜란은 오직 넋이 나간 채 굳어있는 서아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아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필요 없다. 가자. 혜란의 목소리는 방금 전 박진태를 향했던 얼음장 같은 음성과는 달리 한없이 따뜻하고 단단했다. 서아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혜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눈물과 충격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다. 자신의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을, 그것도 시어머니에게 전부 들켜버렸다는 사실이 서아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어머님, 저 어떡해. 서아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혜란은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서아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다는 무언의 위로였다. 혜란은 서아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작은 가방과 소지품들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흐트러짐 없이 우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의 무게는 주변 공기를 짓누를 만큼 무거웠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진태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다급하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인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 회장님, 그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횡설수설. 평소 부하 직원들 앞에서 군림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사형 선고를 앞둔 죄수처럼 비굴한 모습이었다. 혜란은 짐을 챙기던 손을 잠시 멈추고 고개만 살짝 돌려 그를 쏘아보았다. 그 시선에 담긴 서늘함에 박진태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오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은 것을 오해라고 말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늙어서 눈과 귀가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이. 저는 그냥 김서아 씨가 업무적으로 실수가 많아서 선배로서 좀 친근하게 조언을 해주려던 것뿐입니다. 정말입니다. 박진태는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하지만 그 변명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친근한 조언이라는 단어에 혜란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빛났다. 친근한 조언을 그런 식으로 하나? 부하 직원의 몸에 허락 없이 손을 대고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것이 자네 회사의 방식인가 보군. 아주 인상 깊어. 내가 똑똑히 기억해두지. 혜란은 말을 마친 뒤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다시 서아에게 몸을 돌렸다. 그리고 챙긴 짐을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서아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당당한 걸음으로 사무실 출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아무도 감히 그 앞을 막아서지 못했다. 모세의 기적처럼 길이 열렸다. 직원들은 두려움과 경외,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흐르는 눈물을 소리 없이 닦아낼 뿐이었다. 혜란 역시 침묵을 지켰다. 지금은 어떤 말도 서아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 혜란의 차에 올라타자마자 서아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우는 며느리의 모습에 혜란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서아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등을 쓸어주었다. 괜찮다, 아가. 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죄송해요, 어머님.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내가 왜 죄송해? 잘못한 건 내가 아니야. 그런 짐승만도 못한 놈 밑에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을 걸 생각하니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구나. 혜란의 진심 어린 위로에 서아는 더 큰 소리로 울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서름과 공포, 무력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박진태의 희롱은 오늘 하루의 일이 아니었다. 입사 초기부터 교묘하게 시작된 언어적 희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대담해졌고 최근에는 물리적인 접촉까지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서아는 쉽게 저항할 수 없었다. 어렵게 들어온 첫 직장이었고 부모님의 기대도 컸다. 무엇보다 이제 막 결혼한 남편 민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내하며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한참을 울어 감정이 조금 진정되자 서아는 띄엄띄엄 그간의 일들을 혜란에게 털어놓았다.
회식 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따르게 했던 일, 단둘만 남은 야근 시간에 음흉한 농담을 던졌던 일,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교묘하게 자신을 무능한 직원으로 몰아가며 자존감을 깎아내렸던 일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혜란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서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민준이에겐 말하지 말아주세요. 알면 속상해할 거예요. 저 때문에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요. 이야기를 마친 서아가 애처롭게 부탁했다. 혜란은 서아의 젖은 눈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이건 민준이도 알아야 할 일이다. 우리는 가족이야. 기쁜 일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 일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했다. 이런 아픔을 너 혼자 짊어지게 할 수는 없어. 그리고 이건 단순히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내 아들의 아내가 내 며느리가 당한 일이다. 즉, 우리 모두의 일인 게야. 혜란은 차에 시동을 걸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혜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박진태라는 인간에 대한 분노는 물론이고 그가 속한 회사,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방관한 조직 전체에 대한 혐오감이 들끓었다. 단순히 박진태 한 명을 해고하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뿌리 깊이 박힌 썩은 부분을 완전히 도려내야 했다. 이번 일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혜란은 이것을 정의 구현으로 만들 생각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때마침 퇴근한 아들 민준이 현관에서 그들을 맞았다. 잔뜩 울어 퉁퉁 부은 아내의 얼굴과 얼음장처럼 차가운 어머니의 표정을 본 민준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큰일이 터졌음을 알아차렸다. 서아야, 무슨 일이야? 어머니, 어떻게 된 겁니까? 혜란은 민준을 소파에 앉히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설명했다. 서아가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사무실에서 벌어진 끔찍한 광경, 그리고 자신이 박진태의 뺨을 때리고 명함을 건넨 사실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그런 끔찍한 일을 겪는 동안 아무것도 몰랐다는 죄책감과 박진태라는 인간에 대한 살이에 가까운 증오로 몸을 떨었다. 그 개자식, 당장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어.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다. 혜란이 그런 아들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다. 앉아라, 민준아. 지금 내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서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하지만 어머니, 서아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 제가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참으라는 말씀이세요? 참으라는 게 아니다. 제대로 그리고 완벽하게 갚아주자는 거다. 혜란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과 냉철한 이성이 담겨 있었다. 주먹으로 해결하는 건 가장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놈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죗값을 치르게 해줄 거야. 직장은 물론이고 이 사회에서 다시는 고개조차 들고 다닐 수 없도록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지옥이 되도록 만들어줄 테다. 그러니 너는 내 옆에서 서아를 지켜주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이 어미가 알아서 하마. 그 말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있었다. 민주는 어머니의 눈에서 단순한 분노가 아닌 거대한 계획의 서막을 보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와도 같았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세 사람은 그렇게 하나의 목표를 향해 굳게 뭉쳤다. 지옥의 문을 열 시간이었다. 박진태에게 그날 오후는 현실이 아니었다. 마치 악몽의 한가운데에 떨어진 듯 시간 감각도 현실 감각도 모두 마비된 상태였다. 오혜란 회장이 며느리의 손을 잡고 사무실을 떠난 뒤에도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명함 한 장이 땀에 젖어 축축하게 들려 있었다. 유진자산운용 회장 오혜란. 6글자가 그의 망막을 태울 듯이 아른거렸다. 주변의 수군거림이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동료들의 시선은 더 이상 그를 향한 존경이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롱과 경멸 그리고 너는 이제 끝났다는 잔인한 확신이 담긴 눈빛이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자신의 발 아래에 있던 세상이 통째로 뒤집히는 감각.
박진태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의자에 주저앉았다. 미친 말도 안 돼.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켰다. 검색창에 오해란 유진 자산운용을 입력했다. 화면 가득 쏟아지는 기사와 정보들은 그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았다.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이라 불리는 인물. 그녀의 말 한마디에 수조 원의 자금이 움직이고 수많은 기업의 운명이 결정되는 현실. 사진 속 오해라는 냉철하고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박진태의 눈에는 저승사자의 미소처럼 보였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대체 누구를 건드린 거야?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김서아. 그저 지방대 출신의 변변한 배경도 없어 보이는 만만하고 순진한 신입사원. 그래서 더 함부로 대했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장난감처럼 여겼다. 그녀가 울먹이며 저항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비뚤어진 쾌감마저 느꼈다. 그런 그녀가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오해란의 며느리라니. 이것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비현실적인 이야기였다. 박진태는 다급하게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평소 형님 동생 하며 지내던 임원, 연줄이 닿는 은행 지점장, 심지어는 대학 동문회 회장에게까지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의 다급한 목소리에 돌아오는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다. 오해란 회장님? 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상대방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거리를 두었다. 박 팀장,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그분을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괜히 엮여서 좋을 거 없어. 당분간 나한테 연락하지 말게. 뚝. 전화는 매몰차게 끊겼다. 평소에는 온갖 아양을 떨며 그의 비위를 맞추던 사람들이었다. 권력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던 박진태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였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오해란이라는 거대한 태양 앞에서 자신은 그저 한 점 먼지에 불과했다. 공포가 심장을 옥죄어왔다. 단순한 해고나 징계 차원이 아닐 것이다. 그 여자의 눈빛은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자신의 직장, 경력, 재산, 가정. 박진태의 머릿속에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파트 대출금과 아이들 학원비,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그때 책상 위에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대표이사 비서실이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박진태 팀장님, 대표님께서 지금 즉시 대표이사실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올 것이 왔구나. 박진태는 마른 세수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다. 대표이사실로 향하는 짧은 복도가 마치 사형장으로 가는 길처럼 느껴졌다. 동료들의 동정 어린 혹은 고소하다는 듯한 시선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대표이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최동식 대표가 굳은 얼굴로 그를 맞았다. 최 대표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만 노려볼 뿐 박진태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박 팀장, 자네 오늘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건가? 최 대표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태풍의 눈과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박진태는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해가. 오해? 최 대표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박진태를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실망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 자산운용의 오해란 회장이 직접 내게 전화를 했네. 박 팀장 자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우리 회사 전체를 상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하더군. 자네가 저지른 친근한 조언 때문에 지금 우리 회사의 주가가 시간 외 거래에서 폭락하고 있어. 이게 오해로 덮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나. 최 대표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박진태는 몸을 움츠렸다. 오해란이 직접 대표에게까지 전화를 했다는 사실에 그는 절망했다. 이것은 조용히 끝낼 생각이 전혀 없다는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회장님께는 어떻게든 사죄를 제가 직접 찾아뵙고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늦었어. 최 대표는 차갑게 말을 잘랐다. 오 회장은 자네를 만날 생각도 용서할 생각도 없어. 그녀가 원하는 건 자네의 사과가 아니야.
자네의 파멸 그리고 우리 회사의 몰락이겠지. 박 팀장, 자네는 회사에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입혔어. 최 대표는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박진태에게 던졌다. 대기 발령 통지서. 사실상의 해고 통보였다. 하지만 박진태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정신없이 회사에서 쫓겨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진태의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뿐이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운전을 하다가 하마터면 사고를 낼 뻔하기도 했다. 집에 도착하자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가 평소처럼 그를 맞았다. 여보, 오늘 일찍 왔네요. 저녁은 뭐 먹고 싶어요? 아내의 해맑은 얼굴을 보는 순간 박진태는 와락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는 차마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방에 틀어박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오혜란의 차가운 눈빛과 서아의 눈물이 번갈아 떠올랐다. 후회와 원망, 그리고 지독한 공포가 그를 늪처럼 끌어당겼다. 그는 몰랐다. 지금 그가 느끼는 공포는 거대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혜란이라는 포식자는 사냥감의 숨통을 단번에 끊지 않는다. 서서히 잔인하게 숨 쉴 공간조차 주지 않고 철저하게 조여온다. 직장에서의 해고는 그저 가벼운 전체 요리일 뿐이었다. 앞으로 그의 인생에 펼쳐질 본 요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독한 고통으로 가득 채워질 터였다. 박진태의 기나긴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오혜란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하루는 늘 이 시간에 시작되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풍스러운 가구로 채워진 침실은 고요했지만 혜란의 머릿속은 이미 수만 가지의 전략과 계산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어젯밤 서아와 민준을 다독여 잠자리에 들게 한 뒤 그녀는 밤새 단 한숨도 자지 않았다. 슬픔과 분노에 잠식당하는 대신 그것들을 가장 차갑고 예리한 무기로 벼려내고 있었다. 혜란은 실크 가운을 걸치고 서재로 향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아직 잠든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진한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책상 앞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박진태가 근무하는 넥스트테크라는 회사의 자료가 이미 놓여 있었다. 밤사이 그녀의 비서실에서 준비해둔 것이었다. 넥스트테크. 중견 IT 기업으로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성장해왔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회사. 혜란은 자료를 훑어보며 입가에 냉소를 머금었다. 재무구조의 취약성,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과도한 단기 부채. 그녀의 눈에는 이미 이 회사의 급소가 훤히 보였다. 박진태라는 암세포는 이런 썩어가는 몸체에서 자라나기에 최적의 환경이었던 셈이다. 윤 실장. 혜란이 책상 위에 인터컴 버튼을 누르자 곧바로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네, 회장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윤성환 실장. 십수년간 혜란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손과 발 그리고 두뇌가 되어준 충직한 신복이었다. 재계에서는 오혜란의 그림자로 불리는 남자였다. 넥스트테크 분석은 끝났나? 네.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상 기업의 취약점 분석, 적대적 인수합병 시나리오별 예상 비용 및 성공 확률, 동원 가능한 자금 라인까지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잘했어. 오늘 아침 이사회에서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해. 목표는 하나야. 넥스트테크의 경영권 확보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장이 반응할 틈도 주지 말고 몰아쳐야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이렇게까지 서두르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넥스트테크는 저희의 올해 주요 타겟 리스트에는 없었던 기업입니다만. 윤 실장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혜란은 잠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서서히 밝아오는 여명 속에서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개인적인 이유가 생겼어. 아주 중요한. 혜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지만 윤 실장은 그 안에 담긴 무서운 분노를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오혜란 회장의 개인적인 이유가 개입된 기업 사냥이 얼마나 잔혹하고 철저하게 진행되는지 그는 과거의 수많은 사례를 통해 익히 알고 있었다.
오늘부로 우리 회사의 모든 역량을 넥스트테크 공략에 집중한다. 자금팀, 법무팀, 홍보팀까지 전부 비상체제로 전환시켜 언론에는 우리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물밑에서 조용히 지분을 확보해 나가도록. 그리고 넥스트테크의 박진태라는 팀장. 그 개인에 대한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쳐봐. 세금 탈루, 횡령, 배임, 여자 문제까지.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는 게 있다면 그걸 태풍으로 만들 준비를 해도 명심하겠습니다. 짧은 통화가 끝나고 헤라는 커피 잔을 들었다. 이제 체스판은 완벽하게 세팅되었다. 박진태는 그저 시작점에 놓인 미끼에 불과한 폰폰이었다. 헤란이 노리는 것은 그 폰을 지키지 못한 킹킹, 즉 넥스트테크의 무능한 경영진과 부패한 시스템 전체였다. 그녀는 단순히 한 개인을 응징하는 것을 넘어 썩어빠진 조직 전체를 해체하고 재조립하여 며느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다. 오전 9시 유진자산운용의 심장부인 회의실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헤란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의 긴급 안건은 넥스트테크 인수건입니다. 헤란의 선언에 임원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하지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오헤란의 결정은 곧 법이었고 그들은 그저 가장 효율적인 실행 방안을 찾아내는 정예 부대일 뿐이었다. 윤 실장이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넥스트테크 인수의 당위성과 전략을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헤란의 지시에 따라 유진자산운용의 늑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증권시장에서 넥스트테크의 주식이 조용히 매집되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거래량이 약간 늘었을 뿐 시장은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동시에 법무팀은 넥스트테크의 정관과 이사회 구성의 약점을 파고들며 경영권 분쟁 시나리오를 검토했고 별도의 정보팀은 박진태의 뒷조사에 착수했다. 헤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지휘했다. 그녀의 앞에는 거대한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넥스트테크의 주가 변동, 관련 뉴스, 실시간 지분 확보 현황 등 모든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표시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전장을 지휘하는 장군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전을 통제했다. 이것은 헤란에게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자신의 소중한 가족을 건드린 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응징. 그녀는 박진태와 넥스트테크가 자신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느꼈던 공포가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줄 생각이었다.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여왕의 체스판 위에서 말들은 그녀의 의지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체크메이트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터였다. 박진태에게 대기 발령은 사실상의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다. 출근할 곳이 사라진 그는 집이라는 좁은 공간에 갇혀 시시각각 조여오는 불안감과 사투를 벌여야 했다. 아내에게는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겨 잠시 쉬면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둘러댔지만 그의 창백한 얼굴과 초조한 행동은 아내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죠?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괜찮다니까.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경기를 일으키듯 놀랐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설쳤다. 오해란 회장에게 어떻게든 연락해서 사죄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유진자산운용 비서실에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번번이 회장님께서는 외부인과 통화할 의사가 없으십니다라는 차가운 답변만 돌아왔다. 마치 거대한 철옹성 앞에 선 개미처럼 무력했다. 그의 불안은 현실이 되어 서서히 삶을 좀먹기 시작했다. 첫 번째 신호는 은행에서 온 전화였다. 박진태 고객님, 이번에 연장하셔야 할 주택담보대출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저희 내부 심사 결과 대출 연장이 어렵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 달 내로 대출 원금 전액을 상환해 주셔야 합니다. 박진태는 귀를 의심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체한 적 없는 우량 고객이었다. 갑자기 대출 연장이 불가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신용에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자세한 심사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해진 기일 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박진태는 패닉에 빠졌다. 수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한 달 안에 어떻게 마련한단 말인가. 다른 은행에 문의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모든 금융권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에게 등을 돌렸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돈줄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다. 오해란. 그녀의 이름이 떠오르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 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왔다. 최근 몇 년간의 모든 소득과 지출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박진태는 평소 현금 사용을 유도하며 세금을 일부 탈루하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이 많았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던 과거의 행동들이 이제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이건 명백한 표적 수사야. 그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주변의 모든 것이 그를 옥죄는 올가미가 되어가고 있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들은 그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고 그가 속해 있던 각종 모임에서도 슬그머니 이름이 빠졌다. 그는 순식간에 고립되었다. 넥스트테크 내부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박진태의 대기 발령 이후 회사 분위기는 뒤숭숭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회사의 주요 클라이언트 몇몇이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다. 수년간 이어져 온 파트너십이 아무런 예고 없이 끊긴 것이다. 매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자 최동식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은 비상이 걸렸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왜 갑자기 우리와의 거래를 끊겠다는 겁니까? 최 대표가 직접 클라이언트사의 대표를 찾아가 매달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호했다. 최 대표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라 어쩔 수가 없군요. 넥스트테크와의 거래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리스크. 그 단어가 최 대표의 뇌리에 박혔다. 유진자산운용. 오해란이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직접적인 공격 대신 넥스트테크의 주변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주요 동맥을 하나씩 끊어 결국 심장이 멈추게 만들려는 잔인하고도 영리한 전략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식시장에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넥스트테크의 재무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루머, 핵심 기술 인력의 대규모 이탈설, 곧 터질 대형 악재가 있다는 등 출처를 알 수 없는 부정적인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당연히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불과 며칠 만에 시가총액의 3분의 1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사무실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직원들은 언제 회사가 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고 서로를 의심하며 술렁거렸다. 박진태 한 명 때문에 시작된 일이 이제 회사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재앙으로 번지고 있었다. 박진태를 원망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를 동정하거나 혹은 남의 일처럼 여기던 직원들도 이제는 그를 회사를 망하게 한 원흉으로 지목하며 비난했다. 그가 저지른 성희롱 사건의 전말이 익명의 게시판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다. 박진태는 집안에 틀어박혀 인터넷으로 자신의 이름과 회사 이름을 검색하며 하루를 보냈다. 자신을 향한 저주와 비난의 글들을 보며 그는 무력감에 몸을 떨었다. 그는 이제 깨달았다. 오해라는 자신에게 사과받을 생각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 그녀가 원하는 것은 자신의 완벽한 사회적 말살이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올가미가 그의 목뿐만 아니라 그가 속했던 모든 것을 옥죄고 있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발버둥 칠수록 올가미는 더욱더 강하게 조여왔다. 박진태는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하지만 오해라는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같은 쉬운 도피조차 허락할 생각이 없었다. 진짜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그저 거대한 파멸의 교향곡을 위한 조용한 서주에 불과했다. 보이지 않는 올가미는 넥스트테크라는 제국 전체를 질식시키기 시작했다.
주가 폭락과 클라이언트 이탈은 시작에 불과했다. 오해란의 지휘 아래 유진자산운용은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암세포를 도려내듯 넥스트테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정밀하게 타격했다. 먼저 언론을 이용한 심리전이 시작되었다. 유진자산운용의 홍보팀은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대신 그들이 관리하는 경제 전문 기자나 영향력 있는 주식 유튜버들에게 출처 불명의 정보라는 형식으로 넥스트테크의 내부 비리 의혹을 흘렸다. 업계에 따르면 중견 IT 기업 넥스트테크의 경영진이 수년간 분식회계를 통해 실적을 부풀려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첩보도 입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단신으로 시작된 기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더욱 자극적인 제목으로 포털 사이트의 경제면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넥스트테크 제2의 모럴 해저드 사태되나? 개미 투자자들의 무덤 추락하는 넥스트테크에 무슨 일이? 기사들은 교묘하게 사실과 추측을 뒤섞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극도로 증폭시켰다.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넥스트테크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휴지 조각이 되어갔다. 공포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을 감수하며 투매에 나섰고 기관 투자자들마저 등을 돌렸다. 최동식 대표는 연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부 사실무근이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한번 돌아선 시장의 신뢰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의 해명은 오히려 의혹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다. 내부의 균열은 더욱 심각했다.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그동안 억눌려왔던 직원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특히 박진태와 같은 상사들의 갑질과 부조리에 시달려왔던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익명 게시판과 직장인 커뮤니티의 내부 고발이 쏟아졌다. 박진태 팀장 사건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저희 회사 임원들 중 상당수가 여직원들을 술자리에 동원하고 성적인 농담을 일삼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성과는 임원들이 가로채고 책임은 실무자들에게 떠넘기는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제대로 된 회사가 아닙니다. 박진태의 성희롱 사건은 썩어빠진 조직 문화의 상징이 되어 넥스트테크 전체를 향한 비난의 불길을 지폈다. 직원들은 더 이상 회사를 위해 헌신하지 않았다. 핵심 개발자들과 유능한 인재들이 경쟁사로 이직하기 위해 물밑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남은 직원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조직의 와해는 순식간이었다. 최동식 대표는 미칠 지경이었다.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문제들을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뿐이었다. 은행들은 추가 대출을 거부했고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에 착수했다. 한때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평가받던 넥스트테크는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부도 직전의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 이 모든 혼란의 와중에도 유진자산운용은 안개 속에서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폭락한 넥스트테크의 주식을 헐값에 꾸준히 사들였다. 마침내 그들의 지분율이 5%를 넘어서는 순간 유진자산운용은 공시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시장에 드러냈다. 공시 유진자산운용, 넥스트테크 지분 5.1% 단순 투자 목적으로 취득. 단순 투자. 하지만 시장의 그 누구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 이것은 기업 사냥꾼 오해란의 본격적인 등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공시가 나가자마자 넥스트테크의 주가는 오히려 폭등하기 시작했다. 유진자산운용이 경영에 개입하여 회사를 정상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최동식 대표를 비롯한 현 경영진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시장의 반응이었다. 최 대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허탈하게 웃었다. 오해란의 전략은 무서울 정도로 완벽했다. 회사의 가치를 바닥까지 떨어뜨린 뒤 가장 저렴한 가격의 지분을 확보하고 이제는 구원투수로 등장하여 시장의 환호를 받는 시나리오. 그녀는 넥스트테크를 완전히 발가벗기고 모든 치부를 드러나게 한 뒤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타가 날아왔다. 유진자산운용은 넥스트테크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 내용은 현 경영진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경영 능력 부재로 인해 주주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현 경영진 전원의 해임과 유진 자산운용 측 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적대적 인수합병, 즉 경영권 찬탈 선언이었다. 최동식 대표는 서한을 든 채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백기투항을 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볼 것인가를 고민해야 했다. 하지만 이미 기울어진 전세를 뒤집을 방법은 없어 보였다. 자신을 지지해줄 우호 지분은 턱없이 부족했고 소액주주들은 전부 오해란의 편에 서 있었다. 제국은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다. 한 남자의 더러운 욕망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이 오해란이라는 거대한 태풍을 만나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마침내 견고해 보였던 성벽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한편 이 모든 과정을 집에서 지켜보고 있던 박진태는 공포를 넘어선 허무감에 사로잡혔다. 자신 때문에 한 회사가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이제 한 개인의 파멸이 아니라 거대한 역사의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다. 이 거대한 드라마 속에서 자신의 역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오해라는 그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다시 무대 위로 끌어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넥스트테크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상황이었다. 최동식 대표와 현 경영진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언론을 통해 유진 자산운용을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악랄한 기업 사냥꾼으로 매도했고 일부 정치인에게까지 로비를 시도하며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운 뒤였다. 여론과 시장은 모두 오해란의 편이었다. 한편 해란의 집 거실에서는 조용한 가족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해란과 민준 그리고 서아가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뒤였다. TV 뉴스에서는 연일 넥스트테크의 경영권 분쟁 소식을 떠들썩하게 보도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유진 자산운용을 비난하는 최동식 대표의 모습을 보며 서아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저 때문에 너무 큰일을 벌이신 건 아닌지 걱정이 돼요. 자신의 문제가 한 회사의 운명을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으로 비화하자 서아는 미안함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해라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가, 이건 너 때문이 아니야. 썩은 고름은 언젠가 터지기 마련이지. 내가 겪은 일은 그저 골마 터진 상처를 우리 눈앞에 보여준 계기가 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사실은 말이지. 해라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준과 서아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두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넥스트테크는 내가 그 일을 겪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 유진 자산운용의 상향 리스트에 올라와 있던 기업이었단다. 민준과 서아의 눈이 동그래졌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민준이 되물었다. 해라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우리 회사는 매년 잠재적인 인수합병 대상을 분석하고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한다. 넥스트테크는 기술력은 있지만 방만 경영과 불안정한 재무구조 때문에 저평가된 기업이었지. 구조 조정과 전문 경영인 투입을 통해 정상화시키면 충분히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어. 우리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넥스트테크에 대한 정밀 분석을 마치고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반전이었다. 해란의 넥스트테크 공격은 단순히 며느리의 복수를 위해 감정적으로 시작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사냥이었고 서아의 사건은 그 사냥의 완벽한 명분이자 기폭제가 되어주었을 뿐이다. 분노는 사실이었지만 그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은 지극히 냉철하고 계산된 비즈니스였다. 그럼 제가 아니었더라도 언젠가는. 서아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 언젠가는 우리가 움직였을 거다. 다만 내 덕분에 그 시기가 조금 앞당겨졌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훨씬 더 강력한 도덕적 명분을 얻게 된 셈이지. 그러니 아가, 절대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오히려 넌 우리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준 1등 공신인 셈이다. 해란의 설명에 민준과 서아는 비로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오해란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심만으로 움직일 리 없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철저한 계산과 전략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서아의 마음을 짓누르던 부담감을 상당 부분 덜어주었다. 동시에 시어머니 오혜란이라는 인물에 대한 경외심이 더욱 깊어졌다. 민주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역시 어머니시네요. 그럼 그 최동식이라는 대표는 어머니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거군요. 자기가 왜 공격당하는지도 제대로 모른 채 말이에요. 아마 그렇겠지. 그는 지금도 내가 단순히 박진태라는 직원 하나의 문제로 이렇게까지 한다고 생각하며 억울해하고 있을 게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데 말이야. 덕분에 그는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지. 혜란의 말대로였다. 최동식 대표는 혜란의 공격 의도를 완전히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혜란이 사적인 감정으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판단했고 시간이 지나면 여론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설 것이라 안일하게 믿었다. 하지만 상대는 감정이 아닌 날카로운 데이터와 전략으로 무장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사냥꾼이었다. 애초에 싸움이 될 수 없는 게임이었다. 이 대화를 통해 서아는 더 이상 자신이 연약한 피해자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는 이 거대한 복수국의 중요한 일부이자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그녀의 눈빛이 이전보다 한층 더 단단해졌다. 며칠 뒤 마침내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장소는 수많은 기자들과 주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최동식 대표는 마지막까지 주주들을 설득하며 경영권을 방어하려 애썼지만 결과는 모두의 예상대로였다. 압도적인 표 차이로 현 경영진 전원 해임안이 가결되었고 곧이어 유진 자산운용이 추천한 새로운 이사들이 선임되었다. 최동식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의장석에서 내려왔다. 수십 년간 일궈온 자신의 성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단상 위에서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오혜란과 마주쳤다. 그 순간 최동식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오혜란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승자의 여유가 아닌 무언가 다른 훨씬 더 깊고 오래된 감정이 서려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넥스트테크는 이제 완벽하게 오혜란의 손에 들어왔다. 사람들은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악당은 쫓겨났고 새로운 주인이 회사를 정상화시킬 것이라는 해피엔딩을 기대했다. 하지만 오혜란에게 이것은 아직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했다. 그녀가 진짜 노리는 사냥감은 따로 있었다. 최동식 대표, 그는 박진태와 마찬가지로 더 큰 그림을 위한 미끼에 지나지 않았다. 혜란의 머릿속에 있는 진짜 복수의 대상과 그 이유는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두 번째 반전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넥스트테크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한 오혜란의 첫 번째 행보는 파격적이었다. 그녀는 유진 자산운용의 인력을 직접 투입하는 대신 업계에서 가장 유능하고 강직하기로 소문난 전문 경영인을 새로운 대표로 영입했다. 그리고 새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며 가장 먼저 조직 문화 혁신과 과거 비리 청산을 주문했다. 새로운 경영진이 가장 먼저 칼을 댄 곳은 당연히 인사 문제였다. 박진태는 공식적으로 해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민사소송까지 당하게 되었다. 그를 포함해 과거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거나 성희롱에 연루되었던 중간 관리자들 역시 모두 해고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박진태의 비호 아래에서 침묵으로 동조했던 그의 동료들 역시 무사하지 못했다. 회사는 빠르게 정상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유진 자산운용의 막대한 자금 지원과 새로운 경영진의 혁신적인 리더십 아래 넥스트테크는 과거의 오명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듯 보였다. 주가는 안정되었고 떠났던 클라이언트들이 다시 돌아왔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오혜란은 아직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넥스트테크에서 쫓겨난 최동식에게 향해 있었다. 혜란은 윤 실장을 통해 최동식의 모든 것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의 재산, 인맥, 과거 행적까지.
마치 끈질긴 사냥개처럼 헤라는 최동식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기 전까지는 멈출 생각이 없었다. 민주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조금 의아했다. 어머니, 이제 넥스트테크도 손에 넣으셨고 박진태나 최동식 같은 사람들도 모두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최동식 대표를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겁니까? 헤라는 서재에서 복잡한 관계도가 그려진 차트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민준아, 너는 뱀을 잡을 때 꼬리만 자르고 만족할 수 있겠니? 아니면 그 머리를 지식여 다시는 독을 뿜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니? 최동식은 단순한 넥스트테크의 전 대표가 아니다. 그는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주시해오던 인물이야. 넥스트테크는 그저 그가 잠시 머물던 껍데기에 불과해. 내가 진짜 부수고 싶은 것은 최동식 그 자체와 그가 속한 부패한 카르텔이다. 헤란의 눈빛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깊은 증오가 서려 있었다. 그 증오의 뿌리는 민준조차 알지 못하는 아주 먼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다. 한편 모든 것을 잃은 최동식은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그는 억울함과 분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오해란이 단순히 넥스트테크라는 기업을 탐내서 혹은 박진태 사건을 빌미로 자신을 공격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욱더 이해할 수 없었다. 중견기업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무자비하게 나올 이유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최동식에게 의외의 인물이 접촉해왔다. 그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태영그룹의 법무팀 소속 변호사였다. 최동식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대표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최동식은 의아했다. 태영그룹은 넥스트테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재벌 기업이었다. 그런 곳에서 왜 자신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동식은 약속 장소로 나갔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태영그룹의 총수인 장태준 회장이었다. 장 회장은 재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물이었다. 최 대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은 들었네. 유진의 오해란 아주 무서운 여자지. 장 회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저를 어찌. 오해란에게 당한 사람이 어디 최 대표뿐이겠나. 나 역시 그 여자 때문에 여러 번 골치 아픈 일을 겪었지. 적의 적은 친구라고 하지 않던가. 내가 최 대표를 도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연락했네. 장 회장은 최동식에게 솔깃한 제안을 건넸다. 태영그룹의 자금력과 법무팀을 동원해 오해란을 상대로 반격을 준비하자는 것이었다. 유진자산운용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여론을 호도하여 부당하게 경영권을 찬탈했다는 소송을 제기하고 오해란 개인의 비리를 파헤쳐 언론에 터뜨리자는 계획이었다. 절망에 빠져있던 최동식에게는 동아줄과도 같은 제안이었다. 제가 어떻게 회장님을 믿고 말고는 최 대표의 선택이지.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모든 것을 뺏긴 채로 살 텐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그 여자의 얼굴에 상처를 내보겠나? 최동식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결국 장 회장의 손을 잡았다. 복수심에 불타는 그는 장 회장이 내미는 달콤한 제안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 모든 상황은 실시간으로 오해란에게 보고되고 있었다. 윤 실장의 보고를 들은 해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역시 예상대로 움직이는군. 최동식은 미끼를 물었고 드디어 뒤에 숨어있던 진짜 쥐새끼가 굴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어. 윤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태영그룹의 장태준 회장이 저희의 진짜 목표였습니까? 그래. 최동식은 그저 장태준이 부리는 꼭두각시이자 방패막이었을 뿐이다. 넥스트테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적인 로비를 해온 몸통은 바로 장태준이야. 최동식은 그저 떡고물을 받아먹으며 꾸준히를 대신해준 하수인에 불과하지.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더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이었다. 오해란의 진짜 타겟은 최동식이 아니라 대한민국 재계를 주무르는 거대한 악의 축 태영그룹의 장태준 회장이었던 것이다. 박진태의 성희롱 사건은 이 거대한 복수국의 나비 효과를 일으킨 아주 작은 날갯짓에 불과했다. 헤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장태준 그와의 악연도 이제 끝을 내야지.
내 남편의 목숨값을 톡톡히 치르게 해줘야 하지 않겠나. 혜란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떨렸다. 그녀의 눈에는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선 지독한 원한과 슬픔이 어려 있었다. 아무도 몰랐던 그녀의 과거, 그리고 장태준과의 끔찍한 악연. 두 번째 반전의 서막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오혜란이 거대한 복수의 판을 짜고 있는 동안 사건의 시작점이었던 서아에게도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처음 며칠간은 끔찍했던 기억과 충격으로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하지만 남편 민준의 헌신적인 위로와 시어머니 혜란의 든든한 지지 속에서 서아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갔다. 특히 혜란은 서아를 그저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피해자로 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로서 존중하고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가, 내가 겪은 일은 결코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 숨거나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혜란은 자신의 법무팀 변호사들을 집으로 불러 서아가 앞으로 진행될 박진태에 대한 소송 과정에서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처음에는 변호사라는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웠던 서아였지만 자신의 편에서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법적인 조언을 해주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며 점차 용기를 얻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혜란이 서아에게 넥스트테크의 내부 자료를 보여주면서 시작되었다. 혜란은 인수 과정에서 확보한 넥스트테크의 내부 감사 자료와 인사 기록 카드들을 서아 앞에 펼쳐 보였다. 이걸 보렴. 내가 입사한 이후 박진태가 너에게 내렸던 인사평가다. 서류에는 서아의 업무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근거 없는 비난들이 가득 적혀 있었다. 박진태는 교묘한 방식으로 서아의 실적을 가로채거나 평가를 절하하며 그녀를 무능하고 문제 있는 직원으로 만들어왔던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었다. 서아는 그동안 자신이 정말 부족해서 혼나는 것이라 자책해왔지만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그것이 모두 박진태의 악의적인 괴롭힘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들은 너 이전에 박진태 팀에 있다가 퇴사한 다른 여직원들의 기록이다. 혜란이 보여준 다른 서류들에는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었다. 지난 몇 년간 박진태가 이끌던 팀에서는 유독 젊은 여직원들의 입사와 퇴사가 잦았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입사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났다. 정황상 서아와 비슷한 피해를 겪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들은 너처럼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떠나는 것을 선택했던 게지. 그 침묵이 박진태 같은 괴물을 계속해서 만들어낸 것이고. 혜란의 말에 서아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동시에 깊은 연대감과 책임감을 느꼈다. 이 문제는 자신 하나만의 일이 아니었다.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었을,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지도 모를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 서아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있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상처를 직시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전사가 되었다. 서아는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박진태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성희롱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등 모든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진술했다. 또한 혜란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거에 퇴사했던 다른 피해자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그들은 연락을 피하거나 증언하기를 꺼렸다. 하지만 서아가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며 설득하자 몇몇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용기를 내어 서아의 소송에 증인으로 참여하거나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진술서로 작성해 주기로 약속했다.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이제는 함께하는 연대의 싸움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서아의 이러한 변화를 가장 기쁘게 지켜본 것은 혜란과 민준이었다. 민준은 아내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모습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서아야, 당신 정말 대단해. 내가 옆에서 끝까지 함께할게. 혜란 역시 며느리가 스스로의 가치와 힘을 깨닫는 모습에 대견함을 느꼈다. 혜란은 서아에게 단순한 법적 지원을 넘어
그녀가 앞으로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아가, 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누구보다 강해졌다. 내가 가진 그 힘과 경험은 너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을 게다. 헤라는 자신이 후원하는 여성 인권단체나 피해자 지원센터를 서아에게 소개해 주었다. 서아는 그곳에서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동시에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를 접하며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박진태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그는 서아가 조용히 합의금을 받고 물러날 것이라 예상했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서아는 합의를 일절 거부했고 과거의 피해자들까지 증인으로 나서면서 그의 범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언론은 넥스트테크 전 팀장의 추악한 갑질 실태와 같은 제목으로 연일 그의 만행을 보도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파렴치한 직장 상사의 대명사가 되었다. 피해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서아의 반격은 오해란의 거대한 복수극과는 다른 차원에서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강력한 파급력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의 힘으로 별로 바꾸어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다른 이들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 작은 등불들이 모여 거대한 어둠을 몰아내는 횃불이 될 것임을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태영그룹 장태준 회장의 지원을 등에 업은 최동식은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으로 불리는 광장의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유진 자산운용을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유진 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부당하게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었다. 동시에 장 회장의 지시를 받은 언론사들은 오해란을 향한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를 개미 투자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탐욕스러운 기업 사냥꾼으로 묘사했고 과거 유진 자산운용이 진행했던 다른 인수합병 사례들까지 들추어내며 그녀의 공격적인 경영 스타일을 비난했다. 심지어 그녀의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까지 만들어 퍼뜨렸다. 재계는 두 거물의 싸움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신흥 금융 강자 오해란과 전통의 재벌 총수 장태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였지만 오해란의 저력을 아는 사람들은 섣불리 승패를 예측하지 못했다. 하지만 오해란은 태영그룹의 공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고 치밀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장태준이 최동식을 앞세워 법적 공방과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그녀의 시나리오에 이미 포함된 수순이었다. 저들이 시끄럽게 지저댈수록 좋아.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저쪽으로 쏠려 있을 때 우리는 조용히 그들의 심장을 겨눌 수 있으니. 헤라는 윤 실장에게 비밀리에 진행하던 작업의 경과를 물었다. 준비는 다 되었나? 네, 회장님. 장태준 회장과 넥스트테크 사이의 모든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포착했습니다. 차명으로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넥스트테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가 조작, 그리고 해외 조세 피난처로 빼돌린 비자금 내역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윤 실장의 팀은 넥스트테크 인수 직후부터 회사의 모든 회계 자료와 컴퓨터 서버를 분석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최동식이 장태준의 지시를 받아 저지른 온갖 불법 행위들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것이다. 이것은 태영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핵폭탄이었다. 좋아. 하지만 아직 터뜨릴 때가 아니야. 저들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터뜨려야지. 그 전에 장태준에게 작은 선물부터 보내주도록 하지. 헤란의 지시에 따라 유진 자산운용의 법무팀은 최동식 측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반박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런데 그 자료에는 예상치 못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최동식이 넥스트테크 대표로 재직할 당시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었다. 이것은 장태준과 최동식의 허를 찌르는 공격이었다. 그들은 유진 측이 경영권 분쟁 자체에 대해서만 방어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헤라는 아예 판을 바꾸어 최동식 개인의 비리를 걸고 넘어진 것이다.
이 자료가 공개되자마자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경영권을 부당하게 빼앗겼다고 주장하던 최동식은 하루아침에 회사 돈이나 빼돌린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었다. 그가 제기한 소송의 진정성마저 의심받기 시작했다. 장태준은 경로했다. 오해란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했고 자신의 꼭두각시인 최동식이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즉시 법무팀의 최동식과의 관계를 끊고 이번 소송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했다. 꼬리 자르기였다. 버림받은 최동식은 절망했다. 이제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유진 자산운용의 고소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곧바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모든 것을 잃고 범죄자 신세로 전락한 그는 그제야 자신이 거대한 게임의 장기말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오해란과 장태준 모두에게 지독한 증오를 품게 되었다. 오해란은 마치 태산을 무너뜨리기 위해 작은 돌멩이 하나를 굴리는 것처럼 최동식이라는 돌멩이를 이용해 장태준이라는 거대한 산의 첫 균열을 만들어냈다. 이제 장태준은 최동식이라는 방패를 잃고 직접 전면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는 오해란의 다음 공격이 무엇일지 예측할 수 없어 불안에 떨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오해란이 손에 쥔 진짜 칼날이 자신의 심장을 직접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한편 서아의 소송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박진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서아를 돈을 노리고 접근한 꽃뱀으로 몰아가려 했다. 하지만 서아 측 변호인단이 과거 피해자들의 일관된 증언과 넥스트테크의 내부 인사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재판은 서아에게 점점 더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두 개의 전쟁이 각기 다른 전선에서 그러나 하나의 목표를 향해 진행되고 있었다. 하나는 부패한 재벌 권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대한 전쟁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 개인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이 두 전쟁은 곧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 아무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게 될 운명이었다. 오해란의 체스판은 마지막 수를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었다. 장태준 회장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최동식이라는 방패를 잃은 것도 문제였지만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오해란의 예측 불가능한 공격 방식이었다. 그녀는 마치 안개 속에서 움직이는 유령처럼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 자신의 목을 겨눌지 알 수 없었다. 재계의 제왕으로 군림하며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는 것에 익숙했던 장태준에게 이러한 불확실성은 참을 수 없는 공포였다. 그는 오해란에 대해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과거 성장 과정, 인맥, 심지어 사소한 습관까지. 어떻게든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어 반격의 기회로 삼아야 했다. 그의 지시를 받은 정보팀이 며칠간 밤을 새워 오해란의 뒷조사를 한 끝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해냈다. 회장님, 오해란 회장의 남편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사고로 사망했다고만 알려져 있을 뿐 구체적인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지운 것처럼 깨끗합니다. 장태준은 그 보고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고로 사망한 남편. 왠지 모르게 익숙한 이야기였다. 그는 정보팀에 오해란의 남편 강진우라는 인물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 것을 지시했다. 며칠 후 정보팀은 충격적인 사실을 담은 보고서를 장태준에게 올렸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던 장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오해란의 남편 강진우. 그는 십수년 전 장태준이 이제 막 태영그룹의 경영권을 물려받았을 무렵 그와 함께 일했던 촉망받는 젊은 연구원이었다. 당시 강진우는 획기적인 신기술 개발에 성공했지만 장태준은 그 기술을 독차지하기 위해 그를 배신했다. 장태준은 강진우의 기술을 빼앗고 그에게 모든 개발 실패의 책임을 뒤집어 씌워 회사에서 쫓아냈다. 모든 것을 잃은 강진우는 억울함과 절망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로 위장되었다. 당시 강진우에게는 갓 결혼한 젊은 아내가 있었다. 바로 오해란이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장태준은 그제야 오해란의 지독한 공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세력 다툼이나 재산 싸움이 아니었다. 남편의 목숨을 앗아간 원수를 향한 십수년간 칼을 갈아온 한 여인의 처절한 복수극이었던 것이다. 넥스트테크도 최동식도 모두 이 거대한 복수를 위한 장치에 불과했다. 미친 여자였어. 장태준은 공포에 질려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이 잠자는 호랑이의 셔츠를 잡아당긴 것이 아니라 죽은 줄 알았던 원혼의 발목을 잡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혜란이 그동안 유진자산운용을 지금의 거대한 제국으로 키워낸 이유, 그 냉혹하고 무자비한 경영 스타일, 그 모든 것이 오직 자신을 향한 복수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이다. 이제 오혜란의 모든 행동이 이해가 갔다. 그녀가 왜 최동식을 먼저 공격했는지도. 최동식은 과거 장태준이 강진우를 모함하고 기술을 빼앗을 때 그 옆에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던 하수인이었다. 오혜란은 주범인 장태준을 치기 전에 그 주변의 공범들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처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과거의 망령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장태준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했다. 오혜란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기 전에 그녀를 먼저 제거해야만 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자금을 동원해 오혜란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녀를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악녀로 만들어 그녀가 하는 모든 주장의 신빙성을 잃게 만들 작정이었다. 그는 검찰과 언론계의 고위층에게 은밀하게 접촉했다. 거액의 돈과 미래를 보장하며 오혜란을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와 여론몰이를 부탁했다. 오혜란을 무너뜨려 주시오. 유진자산운용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부를 축적했다는 혐의를 만들어내시오. 그녀를 탈세, 횡령, 주가 조작 혐의로 엮어서 감옥에 쳐넣으란 말이오. 성공한다면 당신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안겨주겠소. 부패한 권력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며칠 뒤 검찰은 유진자산운용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했고 보수 언론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오혜란 회장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과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의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상황은 다시 한번 급반전되는 것처럼 보였다. 오혜란은 복수의 칼날을 거의 목전에 두었지만 동시에 그녀 자신도 거대한 권력의 칼날 위에 서게 된 것이다. 하지만 장태준이 간과한 것이 있었다. 지금의 오혜란은 십수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눈물 흘려야 했던 연약한 여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심지어 장태준의 비열한 반격까지도 모두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장태준이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유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검찰과 언론을 움직이는 장태준의 모습은 그녀에게 그의 죄를 입증할 또 하나의 완벽한 증거가 되어주고 있었다. 모든 것은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직전의 고요함이었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언론의 융단 폭격에도 불구하고 오혜란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윤 실장이 가져온 보고를 받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장태준이 드디어 움직였군. 예상했던 것보다 더 멍청하게 말이야. 네, 회장님. 저희가 흘려놓은 가짜 장부와 조작된 서류들에 검찰이 완벽하게 낚였습니다. 아마 지금쯤 그걸 진짜 증거라고 믿고 기소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을 겁니다. 잘 됐어. 스스로 함정에 걸어 들어왔으니 이제 문을 잠글 시간이지.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반전의 실체였다. 오혜란은 장태준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검찰과 언론을 움직일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일부러 회사의 회계 장부에 몇 가지 허점을 만들어두고 조작된 비자금 리스트와 같은 가짜 미끼들을 사무실 곳곳에 심어두었다. 장태준과 결탁한 부패한 검찰은 손쉬운 먹잇감이라 생각하고 이 미끼들을 덥석 물었고 이를 근거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강행했다. 오혜란은 장태준이 법과 공권력을 사유화하여 자신을 공격하는 바로 그 과정을 자신을 변호할 가장 강력한 무기로 역이용할 계획이었다. 그녀가 진짜 노리는 것은 단순히 장태준 개인의 파멸이 아니었다. 그와 결탁하여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좀먹고 있는 부패한 권력의 카르텔 전체를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었다. 해라는 윤 실장에게 지시했다. 그동안 우리가 준비해온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할 때가 됐어.
하지만 우리가 직접 나서는 게 아니야.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오게 만들어야 해. 며칠 후 박진태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법정. 재판은 이미 서아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서아 측 변호인은 박진태의 상습적인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을 확보했다. 궁지에 몰린 박진태는 최후의 발악으로 이 모든 것이 자신을 해고하기 위한 회사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바로 그 순간 증인석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다. 바로 넥스트테크의 전 대표 최동식이었다. 모든 것을 잃고 검찰 수사를 받으며 폐인이 다 된 그는 장태준에게 버림받은 것에 대한 복수심과 오해란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국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는 유진 자산운용 측과의 비밀 협상을 통해 자신의 죄를 감형받는 조건으로 결정적인 증인이 되기로 했다. 최동식은 증인석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사실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박진태의 성희롱 사건은 사실 제가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추긴 측면도 있습니다. 법정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술렁였다. 당시 저희 회사는 태영그룹 장태준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세탁해주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진 자산운용이 저희 회사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 회장은 어떻게든 오해란 회장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스캔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오 회장의 며느리가 저희 회사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최동식의 폭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장태준의 지시를 받아 저질렀던 분식회계, 주가 조작, 횡령, 그리고 정치권과 법조계에 대한 불법 로비 내역까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낱낱이 고백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담긴 비밀 장부와 녹취 파일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것은 단순한 성희롱 재판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게이트의 서막이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터져나온 것이다. 최동식의 폭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십수년 전 강진우 연구원의 기술을 탈취하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의 전말까지 모두 증언했다. 자신이 장태준의 지시를 받아 어떻게 증거를 조작하고 강진우의 죽음을 사고로 위장했는지를 상세하게 밝혔다. 오해란 회장의 남편 강진우 씨는 자살한 것이 아닙니다. 장태준 회장이 죽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에 가담한 공범입니다. 죽어서라도 강진우 씨와 그 가족에게 사죄하고 싶습니다.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방청석에서는 경악과 분노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오해란이 그동안 왜 그렇게 넥스트테크와 최동식 그리고 장태준에게 집요하게 매달렸는지 그 모든 이유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거대한 악의 카르텔을 무너뜨리기 위한 한 여인의 외롭고도 처절했던 투쟁의 결과물이었다. 장태준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TV 생중계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자신이 던진 부메랑이, 아니,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죄악이 거대한 칼날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꿰뚫는 순간이었다. 그가 믿었던 돈과 권력,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법의 심판뿐이었다. 심판의 날이 마침내 도래한 것이다. 최동식의 법정 증언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었다. 언론은 연일 태영그룹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재벌 총수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기업을 사유화하여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심지어 공권력까지 매수하려 했다는 사실에 온 나라가 경악했다. 장태준은 무너졌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에게 돈을 받고 충성을 맹세했던 정치인, 검사, 기자들은 모두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장태준을 더욱 맹렬하게 비난하는 하이에나로 돌변했다. 장태준은 긴급 체포되었고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바벨탑은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오해란을 향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직위 해제되었고
그들 역시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되었다. 오해란이 심어놓은 가짜 증거를 물고 늘어졌던 그들의 행적은 검찰이 얼마나 부패한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유진 자산운용에 대한 모든 혐의는 당연히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오해란은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승자의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다. 대신 남편 강진우의 사진이 놓인 서재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십수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한과 슬픔, 그리고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아들 민준과 며느리 서아가 함께 있었다. 민준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말없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동안 어머니가 홀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을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서아 역시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작은 불행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거대한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혜란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여자는 이제 단순한 고부 관계를 넘어 거대한 시련을 함께 이겨낸 전우이자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어머님, 이제 다 끝난 거죠? 혜란은 눈물을 닦고 며느리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났다. 며칠 후 마지막 재판이 열렸다. 박진태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성희롱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최동식의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까지 더해져 중형을 피할 수 없었다. 그의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그의 모든 재산은 민사소송의 배상금으로 압류되었다. 그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완벽하게 파멸했다. 법정을 끌려나가면서도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되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최동식은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인정되어 감형을 받았지만 그 역시 수년간 감옥에서 죗값을 치러야 했다. 그리고 장태준. 그는 대한민국 재벌 역사상 최악의 범죄자로 기록되었다. 횡령, 배임, 주가 조작, 살인 교사 등 수많은 혐의가 적용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정 최고형이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태영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고 그의 가족들은 경영 일선에서 모두 물러나야 했다. 한 시대의 제왕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졌다. 모든 심판이 끝난 날 혜란은 서아, 민준과 함께 남편의 묘를 찾았다. 차가운 비석 앞에 선 혜란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이제야 모든 것을 바로잡았다고 이제는 편히 쉴 수 있다고 마음속으로 이야기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혜란이 서아에게 물었다. 아가, 앞으로는 뭘 하고 싶니? 서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저처럼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어머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여성 인권단체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아의 대답에 혜란은 더없이 기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며느리는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의 과정이었다. 썩은 것을 도려낸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오해란의 거대한 복수극은 한 개인의 원한을 푸는 것을 넘어 세상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며 새로운 미래를 여는 장엄한 교향곡으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세상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태영그룹 게이트는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했던 정경유착과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오해란과 유진 자산운용은 정의로운 기업 사냥꾼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얻었고 그녀의 리더십은 더욱 공고해졌다. 하지만 혜란은 더 이상 과거처럼 공격적인 기업 사냥에 몰두하지 않았다. 남편의 복수를 마친 그녀에게 더 이상의 비즈니스는 큰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회사의 경영을 윤 실장을 비롯한 전문 경영인들에게 대부분 위임하고 자신은 이선으로 물러나 사회공헌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쏟기 시작했다. 특히 그녀는 자신의 남편 강진우의 이름을 딴 진우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젊은 인재들을 후원하는 일에 열정을 쏟았다. 서아는 자신의 말대로 여성인권단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장 내 성폭력 및 괴롭힘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과 법률 지원 활동을 했다. 처음에는 낯설고 힘든 일이었지만 자신의 도움으로 용기를 얻고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다른 피해자들의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 사는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상처를 타인을 치유하는 힘으로 승화시킨 강인하고 따뜻한 활동가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의 진솔한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곧 그 분야에서 중요한 목소리를 내는 인물이 되었다. 민준 역시 아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는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나가면서도 아내와 어머니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세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유대감으로 뭉친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혜란의 집 정원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다. 혜란과 민준, 서아, 그리고 서아가 일하는 단체에서 도움을 받았던 몇몇 피해 여성들이 함께 모인 자리였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어두운 표정의 피해자들이 아니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서로를 응원하는 씩씩하고 밝은 모습들이었다. 한 여성이 서아에게 다가와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아 씨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혼자였다면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갔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혜란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희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세상에 닿지 못했을 거예요. 저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혜란은 그들의 손을 맞잡으며 따뜻하게 웃었다. 내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용기를 내어 일어선 덕분이지요. 앞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주는 서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당신과 어머니 두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아. 서아는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다. 따스한 햇살 아래 정원에 모인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복수의 칼날이나 증오의 그림자는 없었다. 오직 상처를 이겨낸 사람들의 따뜻한 연대와 치유,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박진태, 최동식, 장태준.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의 악행은 피해자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서로를 보듬는 연대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더욱 빛나듯 그들이 만들어낸 깊은 절망 속에서 더욱 찬란한 희망의 꽃이 피어난 것이다. 혜란은 생각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무너졌던 나의 세상과 주변을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재건하는 것임을.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남편의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길었던 복수의 굴레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음을 느꼈다. 그녀의 가슴을 채우는 것은 더 이상 차가운 분노가 아닌 따뜻한 사랑과 연대감이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세상은 태영그룹 게이트의 충격을 딛고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고 있었다. 오혜란의 이름은 이제 냉혹한 기업 사냥꾼이 아닌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 싸운 정의로운 기업가이자 소외된 이들을 돕는 따뜻한 자선가로 기억되었다. 그녀는 유진자산운용의 회장직을 윤 실장에게 물려주고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은퇴했다. 그리고 자신은 진우장학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그리고 서아가 일하는 인권단체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조용한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서아는 이제 국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여성 인권운동가 중 한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풀어낸 책을 출간했고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오혜란의 며느리가 아닌 독립적인 사회운동가 김서아로서 자신의 이름을 빛내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혜란의 집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서아가 임신을 한 것이다.
헤라는 자신의 귀를 의심할 만큼 기뻐했다. 새로운 생명의 소식은 길고 어두웠던 과거를 완전히 씻어내고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헤라는 예비 엄마가 된 며느리를 위해 자신이 결혼 초 남편과 함께 살았던 오래된 한옥집을 정성껏 수리했다. 도심의 화려한 저택이 아닌 자연의 햇살과 바람이 드나드는 고즈넉한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입덧으로 힘들어하는 서아를 위해 헤라는 손수 입맛을 돋우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민주는 서툰 솜씨로나마 아내를 위해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세 사람은 곧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며 소박하지만 더없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한옥의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아기 이름에 아버님 함자를 한 글자 넣어도 될까요? 헤라는 놀란 눈으로 서아를 바라보았다. 서아는 헤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버님께서 하늘에서 저희를 지켜주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버님의 강인함과 지혜를 물려받은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헤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의 슬픔과 한이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통해 미래의 희망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잊혀졌던 남편의 이름이 이제 곧 태어날 손주의 이름을 통해 다시 불리게 될 것이었다. 몇 달 후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아이의 이름은 강지우. 지혜롭게 세상을 돕는 아이라는 뜻이자 할아버지 강진우의 흔적을 담은 이름이었다. 아이의 100일잔치가 열리던 날 헤란의 한옥집은 오랜만에 사람들로 북적였다. 서아가 일하는 단체의 동료들, 진우 장학재단의 장학생들, 그리고 헤란과 민준, 서아의 소중한 지인들이 모여 아이의 탄생을 축복했다. 헤란은 자신의 품에 안겨 잠든 손주 지우를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얼굴에서 젊은 시절 남편의 모습과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 그리고 굳센 의지를 가진 며느리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이 작은 생명은 그 모든 사랑과 시련의 역사를 품고 태어난 결정체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원한에 얽매이지 않았다. 지독한 복수의 끝에서 그녀가 마주한 것은 허무함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진 더 깊고 강한 사랑이었다. 한 남자의 추악한 욕망으로 시작되었던 비극은 결국 두 여인의 용기와 연대를 통해 모든 것을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우는 거대한 이야기로 막을 내렸다. 헤라는 생각했다. 인생이란 어쩌면 끝없는 파도가 밀려오는 바다와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때로는 집채만 한 파도가 모든 것을 휩쓸어갈 듯 덮쳐오지만 그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는 더 단단해진 땅과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도 하는 법이라고.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어제의 노을이 아닌 새로운 내일을 여는 찬란한 여명이었다. 헤라는 손주를 고쳐 안고 며느리와 아들의 손을 잡으며 그 새로운 지평선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완벽한 평온이었다.